비욘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꼰대 의사의 정신과 얘기 5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공황장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공황장애 그러면 뭐 이제 좀 흔히들 연예인병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해서 그동안 이제 많은 방송에 출연했던 그 방송인들께서 자신이 공황장애였다라고 이렇게 커밍아웃을 하고 또 열심히 치료를 받아서 이제는 공황장애로부터 극복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거의 뭐 유행처럼 그렇게 얘기가 된 게 제 기억으로도 한 15년 또 길게 보면 한 20년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한테 굉장히 익숙한 용어고 또 익숙한 질환이긴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정신의학자나 정신과 의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쉽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조금 복잡하고 어렵고 또 이해하기가 좀 미묘하다 그럴까요?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제 짐작에 오늘 공황장애에 대해서 이제 이 자리에 듣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는 아마도 꽤 많은 분들은 이제 본인이 공황장애 또는 공황장애 비슷한 증상을 겪었든지 아니면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어서 아마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분들도 있을 거라고 짐작이 돼서요. 조금은 이제 자세하게 또는 다른 곳에서는 들어본 적이 없는 이런 조금 깊이가 있다 그럴까요? 좀 다른 각도에서 얘기를 한다 그럴까요? 그런 측면에서 공황장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서 오늘 이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황장애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할 때 이제 제목을 어떻게 잡을까, 공황장애를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다가 나온 결론이 이제 예고편에는 맹렬한 불안의 엄습 뭐 이렇게 조금 어려운 한자용어를 써서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요거를 이제 정리하는 과정에서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맹렬한 불안의 엄습 요게 이제 공황 발작이 되겠고요. 영어로는 이제 패닉 어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다음에 요게 이제 반복되면 그때는 이제 공황 장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맹렬한 불안이 반복되면은 공황 발작에서 이제 공황 장애로 진단이 바뀌게 되는데 근데 단순히 그 여러 번 반복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반복되게 되면 뭐 예기 불안이라든지 광장공포증이라든지 또 그런 어떤 공황에 따르는 신체적 증상에 대한 인지적인 뭐 오류적인 해석이라든지 이런 게 등장에 돼서 문제가 훨씬 복잡해지고 결과적으로 일상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 둘을 구분하는 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2013년에 DSM-5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얘기한 진단 기준이 이제 개정된 게 2013년인데요. 그때부터 이제 그런 식으로 패닉 어택과 패닉 디스오더를 구분하는 식으로 이제 어떤 개념화가 이루어졌고요. 오늘도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조금 쉽고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엄습이라는 한자 용어가 좀 어려워서 이제 글자 풀이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습은 이제 공황 발작 또는 공황 장애를 설명하는 가장 적절한 용어가 뭘까 생각을 하다가 그냥 제가 엄습이 제일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달아놓은 겁니다. 한자로는 저 엄자가 이제 가릴 엄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왼쪽이 손수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손으로 가린다 이런 뜻이 되는데 그러니까 위에 큰 대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밑에 있는 물건을 덮고 있어서 또는 손으로 가리고 있어서 가린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아래에 있는 게 뭐 귀신 신자일 수도 있고 뭐 맹꽁이 맹자다 뭐 이런 뜻도 있겠다는데 뭐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뭘 가리고 있다. 그러니까 은폐하고 있다. 숨기고 있다. 뭐 이런 뜻이 되겠고요. 습은 용용자에다가 이제 오디자를 한 건데 저거의 정확한 뜻은 잘 알려져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습격하다 할 때 그 습자가 됩니다. 그래서 엄습하다는 건 뭐냐면은 불시에 또는 일시에 습격한다 뭐 이런 뜻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공격당하는 입장에서는 요게 이제 정신과 측면에서 얘기를 하자면은 감정이나 생각이나 느낌 같은 것이 이제 들이닥치다, 갑자기 밀어온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일상생활에서 불안이 엄습했다든지 공포가 엄습했다든지 피로가 엄습했다든지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공황이라고 얘기하자면은 이런 공포나 불안이 갑자기 들이닥친다. 이걸로는 좀 부족하고요. 이게 이제 압도적이어야 된다. 영어로 이제 overwhelm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내 자신을 이제 완전히 이제 압도할 정도로 이런 정도의 공포가 있을 때, 그리고 그게 갑자기 습격을 할 때, 그리고 갑자기 습격한다는 의미는 가리기도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이제 조짐이 없다든지 전조 증상이 없다든지 또 그거를 유발하는 요인이 없다든지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엄청난 공포가 아무런 유발 요인이나 조짐 없이 갑자기 습격을 한다. 이게 이제 공황의 뜻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갑자기 오기도 하지만은 이게 오래 지속되지는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전적으로는 뭐 피크가 수분 내에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아무리 길게 봐도 30분 이내에는 증상이 저절로 사라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저 감자칩 매니아만 님이 말씀하시듯이 공황장애로는 절대 죽지 않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말을 하면은 실제로 환자분들이 많은 위로가 되거나 안심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저게 괜한 소리가 아니라 실제로는 뭐 절대 죽거나 또는 공황 증상으로 인해서 어떤 뇌라든지 신체에 합병증을 유발하는 후유증을 유발하는 일은 없습니다. 굉장히 심적으로는 괴롭지만, 그러니까 사실은 저건 사실에 대한 진술이고 그거 자체가 굉장히 공황 장애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만은 위로가 되는 것도 사실이다. 뭐 이런 얘기 드릴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갑자기 공포가 엄습하는데 유발 요인이 없다 이런 얘기가 되니까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참 되게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죠. '어떻게 이런 질환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 개인적인 어떤 경험이나 어떤 공황장애에 대한 공부에 대한 어떤 역사 뭐 이런 걸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이제 제가 전공이 취프 때, 그러니까 전공이 제일 고년차 때가 1991 년이었는데요. 그때 91년 봄에 그 미국 정신의학회가 이제 정신과의 일반적인 미팅 중에서는 이제 제일 큰 이제 학회라고 알려져 있는 데인데, 거기 갔다 오셨던 선배분이 공황장애에 대한 워크북을 가져오셔서 뭐 한번 읽어보라고 그래서 읽어봤는데, 저 개인적으로 물론 이제 찻잔속의 태풍이긴 하지만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약간 뭐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 이런 거를 많이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무렵이 이제 생물 정신의학이 굉장히 발달하고 어떤 주도권을 확립해 나가는 이런 시기이기도 했는데, 일반적으로 불안장애, 공황장애도 큰 틀에서 보면 불안장애 일종이잖아요. 근데 불안장애라는 건 어떤 정신분석적으로 해석하는 게 압도적으로 어떤 정신과의 주류였습니다. 그러니까 공황장애도 보통 이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어떤 내적인 충동이나 갈등, 이게 이제 억눌러졌다는 걸 이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든지 본인의 에고가 받아들이기 힘들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무의식적으로 억눌러졌을 때, 그러다가 그게 억눌린 게 이제 삐끗하면은 그 억눌린 에너지가 갑자기 분출하면은 극심한 불안이 생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여기 어떤 생물학적인 해석 이런 건 전혀 없었죠. 근데 거기에는 뭐 아주 그냥 명확하게 공황장애라는 건 뇌의 질환이고 어떤 그런 정신 내적인 갈등, 정신 분석적인 갈등 이런 거랑 관계없이 뇌의 어떤 이상으로 생기는 질환이고, 그런 질환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약물 치료를 열심히 하는 게 공황장애를 치료하는 첩경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듣던 얘기랑 달라서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충격을 받았었는데, 또 한 번 충격이었던 거는 이제 한 번 어떤 학문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념이 정립이 되면 그게 교과서적으로 바뀌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어떤 정신분석적인 해석에 굉장히 이제 주류가 거기에 이제 함몰돼 있었기 때문에 어떤 뭐 아무리 권위 있는 학회에서 워크숍을 통해서 공황장애라는 거 이제 뇌 질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그게 이제 한꺼번에 바뀔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젊었을 때는 그런 생각이 없으니까 이런 권위 있는 워크숍이 이루어졌는데 왜 또 생각이 안 바뀔까 뭐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그로부터 한 30년
넘게가 지났잖아요. 한 34 년쯤 경과했는데 고 무렵부터는 이 공황 증상을 정신 분석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어떤 경향은 상당히 많이 사그라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신 치료에 있어서도 정신 분석이라기보다는 이따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인지행동 치료가 이제 공황 장애를 주로 치료하는 주된 치료법이 됐다. 요 말씀까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91 년에 워크숍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이제 공황 발작 또 공황 발작이 반복돼서 생기는 공황 장애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제 생기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작은 그 아미그달라라는 그 뇌의 깊숙한 부위, 그러니까 뇌의 안쪽, 중간 쪽에 있는 깊숙한 부위를 변연계라고 그러는데요. 그 변연계 중에서도 이 공황장애 또는 공포, 분노 반응, 또 정서 반응, 그다음에 정서와 관련된 기억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지만 이제 도파민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이 아주 저기 많이 분포하고 있는 이런 부위가 되겠습니다. 근데 저거 이제 주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외부로부터 어떤 적이 침입이라든지 개체 위험이 가해졌을 때 저기 이제 경보등이 울리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공포 반응이 일어나는 게 되겠죠. 그리고 그 공포에 따라서 자기가 싸울 거냐 도망갈 거냐 외부의 적에 의해서 맞서서 싸울 거냐 혹은 도망갈 거냐 이런 거를 결정하게 되는 기관이 되고 저거는 굉장히 반사적으로 이루어지고 어떤 우리가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거랑은 그다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거 자체가 어떤 뇌의 경보 시스템이 오작동하는 거고 그게 어떤 우리의 어떤 심리적인 갈등 이런 거랑은 아주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저 아미그달라가 왠지 모르지만 이제 뜬금없이 맥락 없이 그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엄습으로 얘기하자면 가려져서 습격을 하는데 누가 사실은 습격한 게 아니죠. 근데 저 아미그달라는 마치 누가 갑자기 급작스럽게 습격을 했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제 경보기를 작동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오작동이 되는데 저게 이제 작동을 하다 보면 이제 스트레스 반응할 때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 반응이 생기게 됩니다. 첫째는 자율신경계 중에서 이제 교감신경계가 작동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내분비계통, 호르미계통에서 이제 그 시상하부랑 뇌하수체랑 그다음에 부신이랑 요런 세 가지 컴포넌트가 이제 하나의 축으로 작동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심장이 빨리 뛰고요. 호흡이 가빠지고 그다음에 뭐 동공이 커진다든지 근육에 피를 많이 보내고 산소도 많이 보내 갖고 싸우든지 도망가든지 이런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일 이제 저거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게 고양이와 쥐 실험이 되겠는데요. 쥐한테 저 아미그달라 편도체를 제거하게 되면 고양이는 쥐의 천적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쥐의 입장에서 고양이가 나타나면 도망을 가든지 뭐 숨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저 그 이제 편도가 제거된 쥐는 고양이를 보고 공포스러운 반응을 못 느껴서 도망을 안 간다든지 또 심지어는 쥐가 고양이한테 대드는 근데 요때 대드는 거는 뭐 이제 구석에 몰리면 쥐도 고양이한테 대든다 이런 뜻이 아니라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제 쥐라는 거를 망각하고 고양이랑 싸우려고 대든다 이런 식의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저 편도라는 거의 역할이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 이제 경보기를 작동시켜서 자율신경계 중에서 교감신경계 그다음에 내분비계 통해서 이제 스테로이드 호르몬 이런 걸 작동해서 싸우든지 도망가도록 한다는 이런 과정을 아마 이해를 하시게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일단 시작은 공황 증상의 시작은 이 편도가 오작동하는 거다. 오작동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왜 오작동하는지는 잘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편도가 오작동한다는 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여기 얼람 리액션이라고 해서 이제 경보 반응 이렇게 됐는데 그 경보 반응이 잘못된 경보, 그러니까 실제로 적이 없는데 반응하면 오작동이 되겠잖아요. 그 경우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심장이 뛰든다든지 호흡이 가빠진다든지
또 뭐 이제 숨이 찬다든지 가슴이 답답하다든지 그다음에 땀을 많이 흘린다든지 그다음에 뭐 손에 어떤 저림이라든지 이상 감각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소화기 계통에서 어떤 뭐 오심 그러니까 인제 구역질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있는 것들이 다 지금 말씀드린 그런 신체 증상으로서 교감 신경계의 작동 그다음에 부신 이제 시상하부 그다음에 뇌하수체 부신 그 축의 작동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는 건데요. 이 반응이 이제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이 감정에 대해서 사람의 생각이 수반되게 되죠. 그래서 이 소마틱 센세이션 이런 신체적인 증상들, 호흡 증상이라든지 심장의 박동 이런 증상들이 너무나 강렬하니까 당연히 이제 공포를 일으키잖아요, 그 편도에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이 커플링이 돼서 이런 공포가 있으니까는 '큰일 났다. 뭔가 적이 있나 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도 같이 오작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영어로는 "카타스트로픽하다." 그러면 이제 "파국적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misinterpretation 잘못된 해석이라서 이런 알람 리액션에 따르는 신체적인 증상들을 인지적으로 잘못 해석하는데 그게 이제 '큰일 났다. 나는 죽겠다.' 아니면 '세계가 망할 것 같다.' 또 '내 자신이 이 상황을 도저히 컨트롤 못할 것 같다. 미쳐버릴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거기에 이제 인지적인 어떤 컴포넌트가 들어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상당히 그럴듯한 얘기고 또 이렇게 디테일을 찾아보면 '정말로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이 인지 행동 치료 모델에서는 이 인지적인 컴포넌트가 이 공황 증상을 확대 재생산시킨다고 이제 가정을 하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요 치료적인 측면이랑도 관련돼서 이 파국적인 생각 이게 공황 발작이 공황 증상으로 발전하는 데 있어서 공황 장애로 발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을 차지하고 있다. 요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어 이제 흰수염 고객님이 가끔씩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는데 이것도 공황장애일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인데요. 사실은 정의로 얘기하면 공황장애에 화가 치밀어 오른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대개는 이제 불안하고 공포스럽다 이런 건데 불안하고 공포스럽다다 보면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분노 반응이나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기는 하겠죠. 근데 또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요인 중에 하나는 이게 아까 뭐 연예인병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공황장애가 이제 너무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공황장애가 필요 이상으로 과잉 진단되는 게 오히려 최근에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화가 치밀어 오를 수 있는 다른 여러 가지 뭐 상황이나 정신과 진단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또 심지어는 어떤 신체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너무 공황장애로 환원할 필요는 없겠다. 이런 말씀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아까 편도의 역할이랑 관련하면 사실은 편도는 잠깐 말씀드렸지만 편도의 역할이 그 공포 반응에도 역할을 하지만 분노 반응에도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감정의 기원에 대해서 이제 지난번에 비욘디 방송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어떤 공포와 분노는 동전의 양면 같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제 이론적으로는 공황장애의 어떤 화나는 것, 분노가 하나의 요인일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임상적으로는 다른 걸 먼저 찾아보는 게 합리적인 해석이 될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요거 이제 치료 부분에서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이제 질문이 올라왔으니까 대답을 드리면 가끔 공황 장애가 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는 게 도움이 될 거냐. 긴박한 그 순간 어떤 생각하면 좋을지 궁금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편도가 작동하는 데는 인간의 의지랑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카라얀 같은 사람들이 열심히 요가를 해 갖고 자신의 심장 박동수를 40 이하로 낮췄다 이런 뭐 전설 같은 얘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심장 박동은 이제 자율신경에 의해서 작동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의지적으로 그 심장 박동을 낮출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 뜻은 뭐냐면
어떤 아까 말씀드린 어떤 알람이 울릴 때 그 알람을 의지적으로 안 오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알람이 울렸을 때 그 알람에 대해서 이게 내가 죽을 것 같다든지 큰일 날 것 같다든지 미쳐 버릴 것 같다든지 이런 생각이 오는 거 자체는 사실은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막는다는 게 한 번에 되는 건 아니고요. 그게 이제 반복적으로 그런 노력을 할 때 그 엉뚱한 생각과 커플링이 되는 건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 알람이 오작동하는 것 자체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의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아주 단순하게 구분시켜서 말씀드리자면 인지행동 치료적인 요소보다는 약물 치료가 조금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 김철희 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대답을 드리고요. 이따 치료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부가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뭉크라는 분의 이제 그림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뭉크가 이제 별명이 불안과 공포의 화가다 이렇게 하는데 왼쪽 그림이 이제 밤의 방랑자다. 그래서 딱 봐도 이제 불안하고 우울해 보이는 이런 중년 남성의 어떤 모습이라면 오른쪽은 이제 절규라는 그림인데 상당히 이제 공포스럽잖아요. 그래서 저거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공포의 감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왼쪽은 또 다소 직관적으로 저거는 불안하거나 우울한 사람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불안이라는 건 공포로부터 파생된 건데 공포는 특정한 대상이 있고 불안은 대상이 없어서 막연하거나 대상을 특정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은 이제 지지난 시간에 범불안장애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요 그림을 이제 다시 보여드린 이유는 오늘 말씀드린 어떤 공황 발작이라든지 공황 장애의 관점에서 보자면 좀 맹렬한 불안의 엄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공황 장애도 제가 공포라는 표현을 안 쓰고 어 이제 불안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는 "대상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제 "불안이랑 닮았다. 공포 그러니까 공황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불안은 저게 이제 스멀스멀 등장하고 천천히 등장했다가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공황의 경우는 갑작스럽게 이제 공격해 들어오고 그러다가 썰물 빠지듯이 쭉 빠지는데 그게 뭐 길어야 몇 시간이고 보통은 몇 분 또는 뭐 30분 이내 이런 식으로 빠진다. 이런 측면에서는 또 상당히 어떤 대상이 있을 때만 공포를 느끼고 대상이 없어지면 공포가 없어지는. 예를 들어서 얼룩말이 사자를 봤을 때는 공포를 느끼고 열심히 도망가지만 사자가 사냥을 그만뒀을 때는 다시 평소로 돌아온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공황이라는 거는 불안과 공포의 모습을 같이 갖고 있다. 그러니까 뭔가 같은 불황장애의 분류로 얘기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범불안 장애나 그다음에 공포 장애랑은 좀 다른 측면이 있다. 요게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말씀드린 걸 기초로 해서 대개 이제 불안 장애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드려 볼 수 있겠는데 요거는 이제 2013 년에 이제 발행된 DSM-5 기준으로는 불안 장애가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1980 년에 DSM-3 이후로 조금씩 이제 불안 장애를 어떻게 분류할 건가, 뭐는 어디에 속하느냐, 또는 이거는 불안 장애에 안 속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 영어로 써서 죄송하지만 obsessive compulsive and related disorder가 강박증이고요. 그다음에 trauma and stress related disorder가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요렇게 되겠죠. 요거는 이제 불안장애에 들어가기도 하고 안 들어가기도 하는데 어쨌든 불안장애랑 연관된 질환들이긴 합니다. 근데 DSM-5 기준으로는 요게 불안장애에 속해 있지 않고요. 요런 것들이 이제 불안장애에 속해 있는데 범불안장애는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공포증은 이제 앞으로 뭐 말씀드리게 될 것 같은데 요거는 특별한 대상이 없고 요거는 대상이 있고 그다음에 이 공황 장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불안과 공포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또 구분되는 부분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색깔을 칠해 놓은 게 공황발작, 공황장애, 광장공포증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황발작 이제 아까 말씀드렸고 공황발작이 계속되다 보면 이제 공황장애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공황발작이 곧 공황장애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공황발작이 반복되면 공황장애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이게 단수나 복수냐 이런 문제는 아니고요. 저 공황 발작은 예를 들자면 이런 범불안 장애라든지 특정한 공포증에서도 공황 발작이 일어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인들도 사실은 알게 모르게 공황 발작을 겪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조금 요거를 좀 조심스럽게 해석하고 이해하셔서 너무 좀 쓸데없이 공황 장애 진단을 안 붙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공황 발작이라는 건 맹렬한 불안의 엄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맹렬한이 빠지면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건 공황 발작이나 공황 장애라고 안 보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거나 어떤 임상적인 측면에서는 적절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일상생활하면서도 공황 발작 비슷한 증상을 알게 모르게 겪는 경우들이 많고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하자면 공황 발작을 경험하는 사람은 거의 뭐 평생 살면서는 누구나 한두 번 공황 발작을 경험한다. 그러면 나는 공황 발작을 경험했으니까 언젠가 공황 장애가 될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의 어떤 연구 결과로도 공황 장애의 어떤 평생 유병률은 한 1%에서 한 4%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많이들 얘기하는 그 주요 우울장애, 우울증의 가장 심한 형태, 이 주요 우울장애의 평생 유병률이 한 10에서 15% 가거든요. 그러면 공황장애 유병률은 그거의 한 15분의 1 또는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우울증만큼 그렇게 흔한 질환은 아니죠. 그래서 그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게 광장공포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는 이제 조금 좀 주의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의 공황 장애에서는 대부분 광장공포증이 포함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공황 발작이 반복되다 보면 결국은 광장공포증이 생긴다. 예, 이런 컨셉인데요. 옛날의 진단 기준에 의해서는 공황 장애가 있는데 광장 공포증이 없는 공황 장애가 있고 광장 공포증을 동반한 공황 장애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또 광장 공포증 입장에서는 광장 공포증이 있고 공황 장애가 있는 경우가 물론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광장 공포증은 있는데 공황 장애가 없는 경우로 이제 따로 띄어서 광장 공포증이다. 요런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요 관계가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은 뭐 제 설명을 들으시면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이 있다는 걸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비슷한 질문인 것 같은데 기훈이 형님께서 이제 가짜 공황장애도 있다고 하는데 진짜 공황장애 구분법이 있을까요? 뭐 이런 말씀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걸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은 일단 심각하지 않은 공황 증상이다. 그러면 그거는 공황 발작이나 공황장애가 아닐 가능성이 많고요. 그 심각하다는 정도는 그 불안이 내가 당장 죽을 것 같든지 어떤 파국을 맞이할 것 같든지 완전히 망쳐버릴 것 같다든지 이런 정도의 불안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좀 꽤 불안하다. 뭐 심한 불안이다. 이거 갖고는 이제 보통은 공황 장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하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진짜 공황 장애의 경우는 요즘 개념으로는 저게 이제 예기 불안이라든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어떤 그 광장 공포증이라든지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어떤 인지적으로 파국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존재할 때 이제 진짜 공황장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아미그달라의 작동 기전이 교감신경계가 작동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감신경계는 그렇게 오래 작동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싸움이라는 게 뭐 맨날 며칠을 싸우는 게 아니고 도망가는 것도 맨날 며칠을 도망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공황장애는 보통은 아무리 길어도 몇 시간은 안 가고요. 아주 전형적인 공황장애 증상들은
대개는 30분 이내 끝나고 그것도 약간 여진이 남아서 30 분이고요. 어떤 정말로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떤 피크를 치는 그런 불안 증상은 대개는 뭐 몇 분, 10분 이내 이런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아마 오늘 이 강의 들으시는 분들 중에 공황 장애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제 설명을 들으시고는 '아 이거는 뭐 진정한 의미에서의 공황 장애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구분하는 게 사실은 임상적으로 또 이제 본인이 적절하게 치료를 받거나 또는 쓸데없는 걱정 안 하고 일상생활을 적극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황장애라는 걸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공황 발작이 반복돼야 되겠죠. 그리고 공황 발작 중에서는 심각한 신체 증상이 발생하는데 왜냐하면 아미그달라 그러니까 편도라는 게 작동하면 자율신경이 작동하고 자율신경계 또는 내부계통은 우리 몸의 온 기관에 그 이제 분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숨이 막힐 것 같다든지 심장마비가 걸릴 것 같다든지 그렇죠. 그다음에 질식할 것 같다든지 뭐 죽을 것 같다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신체 증상을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심각한 신체 증상이 없고 반복되지 않는 공황 발작은 공황 장애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면 거기에 뒤따라서 그 감정에 대해서 해석하고 또 인지적으로 생각해 보는 이런 thinking 생각하는 기능이 작동하는데 너무나 그 불안 증상이 심각하기 때문에 맹렬하기 때문에 이러다 보면 '큰일이 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황 발작은 극심하다고 그래서 뭐가 어떻게 되는 건 아닌데 마치 뭐가 어떻게 될처럼 이제 생각이 조건화되게 되죠. 그래서 이게 자꾸 공황 증상을 반복시키게 되고 결국은 공황 장애로 가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요 파국적인 사고를 떼버리는 거 이게 이제 인지행동 치료의 중요한 지점이 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공황 장애가 지속되다 보면은 예기 불안과 광장 공포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왜 좀 그 "미래와 과거를 다 지배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요 예기 불안이라는 거는 뭐냐면 내가 한번 공황 증상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 공황 증상이 너무 끔찍하기 때문에 '언젠가 이 증상이 또 생길까?' 이런 거가 그런 것 때문에 불안해집니다. 그러니깐 공포에 대한 공포라고 그럴까요? 이런 게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는 아직 생기지도 않은 미래에 대해서 계속 걱정하고 쭉 불안이 지속되게 되는 그러니까 마치 범불안 장애에서 불안이 만성화되듯이 불안이 쭉 지속되게 되는 이런 예기 불안 상태가 초래되게 되고요. 그다음에 광장공포증이라는 거는 내가 지금을 살고 있는데 과거에 얽매이게 되는 뭐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이제 공황 증상이 있었던 장소나 에서 지하철에서 공황 증상이 있었다 그러면 지하철을 계속 못 탄다든지 또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코미디 스테이지에서 자기가 코미디를 하다가 코미디 연기를 하다가 갑자기 공황 증상이 생겼다 그러면은 다시는 코미디 무대라는 무대에 못 서게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한 공포라든지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제목은 광장공포증이라고 졌지만 꼭 장소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어떤 상황에 대한 얘기도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그건 옛날에 있었던 일이고 지금은 거기에 대한 공포가 없는데 과거가 내 지금의 발목을 이제 가로막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은 공황 증상이 있으면 시시때때로 아주 극심한 불안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아주 파국적인 생각이 뒤따르게 되고 그다음에 예기 불안과 광장 공포증이기 때문에 과거와 미래가 다 공황에 얽매여서 자신의 가진 포텐셜을 다 발휘 못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워지고 끔찍해지고 그다음에 상황이
아주 좀 타개하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공황장애까지 가지 않도록 공황 발작이 있을 때 빨리빨리 차단하고 조절하는 게 필요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은 공황장애가 한번 생기게 되면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의 어려움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하나 분리를 해 갖고 대처하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요런 어떤 의문들이 자연스럽게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요런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황 발작은 왜 생기느냐 하는 부분. 아까 이제 그 편도가 관여하는 것 같다. 잘못된 알람이 발생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공황 장애는 왜 생기느냐 하는 거는 달리 하자면은 공황 발작이 왜 반복돼서 다른 예기 불안이라든지 광장 공포증이라든지 그다음에 인지적인 왜곡이라든지 이런 게 합병이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다른 불안 장애와는 어떻게 다르냐. 왜냐하면 공황 장애도 불안 장애의 하나의 범주니까 서로 비슷한 불안 장애와 어떻게 다른지를 잘 구분을 해야 치료하거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세 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먼저 대답을 드리면 다른 불안 장애와 어떻게 다르냐 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지난 시간에 범불안장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는 뭐 시간 관계나 또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이제 범불안장애 한번 비교를 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범불안장애는 늘 불안하다 이런 뜻이고 여기서 범이라는 건 뭐 범이 내려온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영어로 generalized 일반화됐다 이런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일반화의 어떤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처음에는 특정한 상황에 대한 공포, 그거는 이제 공포죠. 불안이 아니라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일반화돼 갖고 별로 공포스럽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도 계속 불안해지고 만성화되는 게 이게 이제 범불안 장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러다 보면 여기 이제 노란 줄 쳐놨듯이 불안 증상뿐만 아니라 신체 증상이라든지 자율신경의 활성화가 동반이 되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공황 발작이나 공황 장애보다는 흔한 정신과 질환이 되겠고 치료는 약물 치료랑 정신치료가 있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범불안 장애에 있어서도 요즘은 어떤 정신분석적인 치료보다는 인지행동 치료가 이제 많이 강조되는 이런 부분이죠. 그렇다면 이제 공황 발작이랑 비교를 해보자면 범불안 장애는 늘 불안하지만 그 불안이 아주 극심한 경우는 보통은 아닙니다. 근데 공황 발작은 짧게 왔다가 짧게 지지만 뭐 비유하자면은 심장마비라든지 질식이라든지 이런 거의 뭐 응급실을 찾아갈 정도의 상황 또 실제로 공황 발작이 있을 때 죽을 것 같다, 큰일 날 것 같다 그래서 응급실을 반복해서 찾아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그런 정도의 이제 극심한 불안 발작 상태다. 이러니까는 일단 불안의 양상이 범불안 장애랑 완전히 다르죠. 하지만 이제 이 범불안 장애도 신체 증상이라든지 자율신경 활성화는 공황 발작과 마찬가지로 동반이 됩니다. 근데 이 범불안 장애와의 차이는 신체 증상이 굉장히 심각하고 그다음에 아주 뚜렷하고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율신경계 활성화가 동반이 되는데 이 자율신경계 활성화가 아주 극심해져서 같은 심장 증상이라도 심장이 뭐 멎을 것 같다는 이런 느낌을 들고 같은 호흡기 증상이라도 뭐 단순히 답답하다 이러는 게 아니라 질식해 갖고 숨을 못 쉴 것 같다. 이런 식의 증상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제 범불안 장애랑은 구분하는 게 중요한데 범불안 장애보다는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 유병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이 패닉 어택이 반복되게 되면 공황 장애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공황 장애 치료는 마찬가지로 이제 약물 치료랑 정신 치료가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 범불안 장애랑 그거를 시행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는 어떤 약물 치료에는 항불안제라든지 그다음에 항우울제 특히 이제
선택적 세로토닌 기량제를 많이 쓰죠. 그다음에 이제 베타 블로커 같은 약물을 쓰는 거는 두 질환에 있어서 공통적이고, 정신 치료도 오늘날에는 이제 인지 행동 치료가 주된 치료가 되고 있다. 요게 이제 공통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바질락 술집님께서 불안도가 높을 때 공황장애가 더 올 확률이 높은가요? 요런 거에 대해서는 일면에서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또 정확하게 얘기하면 저게 꼭 맞는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뒤에도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사실은 몸과 마음이 튼튼해야 공황장애가 잘 안 옵니다. 그리고 피로하거나 커피나 술을 많이 마셨거나, 그다음에 잠이 부족하다든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울 때 공황 장애가 더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불안도가 높을 때도 그런 일반적인 정신 상태가 건강하지 않으니까 공황 장애가 조금 더 올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공황 장애의 어떤 전통적인 어떤 고전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불안도가 높아 있는 상태에서 공황 장애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뜬금없이 느닷없이 또는 이렇게 숨겨져 있다가 확 드러나는 경우가 있죠. 근데 불안하다 그러면 내가 이제 공황 증상이 올 것 같다,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되겠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그거는 이제 공황 장애랑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예방 접종 후 시대 따듬은 신경질환에서 공황 장애가 왔는데, 그 후로 주사나 약 이런 게 몸에 들어오면 공황 장애가 있다. 그래서 몸으로 반응이 오니까 너무 힘들다. 어떻게 치료해야 되겠느냐, 이 말씀인데요. 음, 뭐 비근한 예로 저게 이제 심장이 뛰고 심장마비가 될 것 같다 이러니까 이제 심장내과 찾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는 그 부정맥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부정맥이라는 건 심장이 빨리 뛰기도 하고 늦게 뛰기도 하고 불규칙하게 뛰기도 하니까는, 거기에 따라서 뭐 숨도 쉬기가 거북하다든지, 뭐 저릿저릿하다든지, 그다음에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불안하다든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임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공황 증상이 의심될 때도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거나 또 아주 안전하게 하려면 심장내과 선생님의 도움을 얻어서 한번 이게 진짜로 심장의 문제가 아닌지, 특히 이제 심장 증상이라든지 호흡기계 증상이 있을 때 한 번쯤 확인해 보는 게 안전하기는 하고요. 또 이제 부정맥 증상이 있다 보면은 실제로도 공황 장애 또는 공황 장애 비슷한 증상이 생기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말씀대로 아마 코로나 예방 접종 후에 이제 알게 모르게 이제 코로나 예방 주사에 의한 이제 부작용들이 있었으니까, 아마 첫 번째 왔던 심계황진은 이제 코로나 예방 접종에 따른 뭐 일시적인 부작용일 가능성이 많죠. 그리고 저 심계황진이 마치 이제 공황장애 증상처럼 생기니까 이제 비유해서 얘기하자면 파블로프의 개 실험식으로,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식으로 말씀드리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이제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저게 이제 그 이제 컨디셔닝 됐다, 조건화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주사나 약이나 이런 게 코로나 주사나 코로나 약이 아니니까 사실은 심계황진이 올 리가 없는데 이제 공황이 오게 되는 경우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저 공황이 진짜 공황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거는 이제 진짜 공황은 아닐 가능성은 많은데요. 실제로 저 상황은 굉장히 괴로우신 게 맞고, 또 이제 그 발생하는 기전으로 보면은 그 조건화라든지 컨디셔닝 뭐 이런 것들이 되니까는 굉장히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근데 사실은 저거가 이제 치료에서는 이제 저 조건화를 이제 탈조건화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치료의 부분에 있어서는 인지행동 치료라든지 약물 치료가 다 실질적으로는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설사 그 기전은 비슷하더라도 지금 제가 공황 장애에서 설명드리는 아주 그런 극심한 공황은 아닐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조금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죽을 일은 없다, 이런 말씀이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쪼끔은 가볍게 생각해 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헬스를 통해 불안장애도 극복 가능하느냐 이거는 제가 뒤에 다시 한번 슬라이드 말씀드리겠지만 아주 분명하게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제 운동이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 이게 제가 스트레스 관리할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대표적으로 운동하면 불면이라든지 우울이라든지 잡념을 없애는 데도 도움이 되지만 괜히 불안한 증상 또 어떤 불안에 대한 내성을 올리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연하고 일반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운동을 통해서 불안 장애를 극복하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공황 장애라는 것 자체가 장소에 대한 불안은 아니죠. 말씀드렸듯이 공황 발작이 계속되다 보면 그 공황 발작이 계속되는 장소 또는 상황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게 되고 그걸 이제 총칭해서 이제 해석이 아주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광장공포증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45 분쯤 지나서 이제 다음 슬라이드로 좀 넘어가 봐 보도록 요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됐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공황 장애는 왜 생기느냐." 이런 얘기인데요. 공황 발작이 반복되면은 이제 지금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파국적인 생각이라든지 예기 불안이라든지 광장 공포증이 이제 결국은 생기게 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공황 발작이 공황 장애로 넘어가게 된다." 요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되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거랑 미래를 지배하고 그다음에 단순히 감정뿐만 아니라 생각까지 이제 부정적으로 엉뚱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이렇게 되게 됩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과 행동이 불가능해지게 되죠.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그 사람이 가진 포텐셜을 발휘 못하게 되고 어려움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이거 이제 굉장히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게 돼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 영어에서는 이런 표현이 굉장히 흔한 것 같은데요. 패닉이라는 게 이제 공황이라는 명사로 쓰기도 하지만 패닉하면 저거는 이제 동사로 써서 이렇게 "놀라지 마라. 그 공황에 빠지지 마라." 할 때 "Don't panic."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뭐 모든 게 다 이게 잘 될 테니까 실제로는 그렇죠. 공황이 그 엄습하는 그 기간만 지나면은 저절로 이제 날이 개니깐요. 뭐 "오케이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런 자세를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깐 쪼끔 생각해 보면 굉장히 극심한 불안이 엄습하는 상황에서 불안해지면 더 정신을 못 차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뭐 이렇게 예시로 하는 예는 뭐 수도 없이 있는데요. 그냥 한 두어 가지 정도만 그냥 시간 관계상 말씀드려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생각해 보실 수 있는데 이제 비행기가 항공기가 고장이 나서 불시착을 해야겠다. 그러면 정말 어떤 공항보다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때 조종사가 공황 증상이 생겼다 그러면 그 항공기를 이제 안전하게 불시착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또 인간이라는 게 굉장히 묘한 존재라서 굉장히 파국적인 상황에서 오히려 정신이 바짝 차려지고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뇌과학적인 측면 또는 인제 이제 뭐 인지행동적인 치료 측면 요런 데서 이제 얘기를 하자면 아미그달라를 컨트롤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편도를 컨트롤하는 게 뇌의 전전두엽이라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이제 상호작용을 하고 견제를 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오히려 너무나 급박한 상황에서 역설적으로 아미그달라의 활동이 저하되면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과 행동이 가능해지게 되는 이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뭐 예를 들어서 카레이싱을 할 때 뭐 한 300 킬로 400 킬로 이렇게 넘게 달리게 되면 사실은 이제 죽음이 스멀스멀 느껴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그 스릴을 즐기면서 굉장히 냉정해지고 차분해진다 이런 얘기들을 카레이서들이 많이 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저게 어떤
너무 극심해지면 뭐 "달도 차면 기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 부분에서 어 사실은 저게 인간이 한편으로는 극심한 공포를 극복할 수 있는 역량도 가질 수 있다. 뭐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의학적이냐 하고 얘기하면은 뭐 "100% 의학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꽤 의학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슬라이드를 다시 한번 다른 측면에서 이제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어떤 공황장애 증상들을 어떻게 컨트롤하느냐 이런 부분이랑도 관련될 수 있는데요. 아까 여기 말씀드렸던 게 이제 편도에서 경보 반응이 울리는데 이게 오작동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인간의 뇌에서 이게 오작동됐다는 걸 모르면 아주 극심한 공격이 맹렬한 공격이 왔다 이러면은 맞서 싸울 수도 있지만 '큰일 났다. 난 죽었다.' 또는 이제 '이 세상은 망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파국적으로 이해를 한 건데 사실은 이 작동이 화재 경보기가 잘못 작동된 거라면 거기에 대해서 뭐 '난 죽었다.'든지 '큰일 났다.'든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 뇌는 이게 오작된 된 게 아니라 진짜 작동했다고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잘못 해석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이제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산화탄소를 이게 1980 년대 많이 뭐 유행했던 치료법인데요. 이제 과호흡하는 사람들 경우에 과호흡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이제 과호흡 증상 때문에 생리적으로 굉장히 뭐 이제 뭐 몸이 불편해지고 그다음에 저릿저릿해지고 호흡도 가빠지고 뭐 이런 증상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고게 실제로 이산화탄소를 주입하게 되면 그런 과호흡 증상이 비슷하게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역설적으로 그런 이제 공황장애 환자들한테 이산화탄소를 주입하게 되면은 과호흡 증상이 생기게 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는 거는 이산화탄소가 주입돼서 내가 과호흡을 하는 거지 실제로 파국적인 상황은 안 오게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당신이 이산화탄소를 주입을 해도 당신이 마치 죽을 것 같은 그런 과호흡 증상을 느꼈는데 실제로는 단순히 이산화탄소를 주입한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그리고 그게 뭐 괜한 해석이 아니라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면 또다시 그 이제 과호흡 증상이 왔을 때 '아 이거는 무슨 죽을 것 같은 이런 해석은 내가 잘못된 해석이고 마치 이산화탄소가 주입됐으니까 마치 과호흡 증상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과호흡 증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몸 여기 저기가 저린 거지 그것뿐이지 더 이상의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공황 증상이라든지 불안 증상이라든지 거기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극심한 신체적인 증상이 저절로 없어질 거고 근데 그게 없어지지 않으면 생각이 불안을 키우고 불안이 다시 경보를 더 작동하게 하고 경보가 더 세지면 또 생각이 더 불안하게 하고 그러다 보면 예기 불안도 생기고 광장공포증도 생긴다. 이게 이제 인지행동 치료의 모델이 되겠는데 어디까지나 이 모델이 등장한 지는 한 40 년이 넘었지만 꽤 이제 설명이 가능하고 그럴듯하기 때문에 이제 40년 동안 이제 생존을 하고 있는 이런 모델이긴 하지만 모델은 어디까지나 모델이니까요 이게 '완전히 맞는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인지행동 치료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그 초점은 이 잘못된 생각을 제거하는 데 또는 이 잘못된 생각과 이 경보 반응이 서로 결합되어 있는 거를 디커플링 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사실은 이게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아까 질문 주신 분에 대한 대답인데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 차례의 인지행동 치료를 통해서 이런 거를 이제 디커플링 시키는 연습을 하고 연습을 했다고 그래서 단순히 시험을 잘 보는 건 아니고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연습을 끊임없이 실제 생활에서
반복하다 보면 이 반복되는 고리를 끊을 수 있고, 이 고리가 끊어지다 보면 악순환이 꺼지게 된다. 이게 이제 공황장애 인지 행동 치료 모델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아주 극심하지 않은 경우는 이렇게까지 심각하지 생각하지 않더라도 공황 비슷한 증상이 있지만 이게 뭐 별게 아니고, 별게 아니라는 것 자체가 인지 행동 치료적인 측면이잖아요. 별게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결국은 없어지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니까요. 이게 굉장히 설명은 복잡해 보이더라도 실제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뭐 이런 부분이 있다더라는 거를 아는 것만으로도 공황 증상을 조절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아마도 저쪽 뭐 스칸디나비아 쪽에 그 피오르드 해안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바이킹이 살았던 뭐 이런 동네일 것 같기는 한데, 요거 이제 절벽 위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여러분도 어떤 생각 드시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무섭다, 큰일 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저기에 앉아 있는 사람도 굉장히 담이 센 사람인 것 같은데,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금이 저려 갖고, 오금이 저린다는 것 자체가 이제 불안 증상의 신체적인 발현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저게 이제 오금이 저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게 이제 실제로 사진을 보다 보면 요 각도에서 찍었지 저쪽에서 올라오는 길이 있고 막상 가 보면 이렇게 그렇게 무서운 위치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해석이 이제 이 부분인데요. 오금이 저리고 이거는 굉장히 이제 당장 큰일이 날 것 같다, 죽을 것 같다, 한 발자국만 잘못 뛰면은 떨어질 것 같다, 이런 식이 되는데, 실제로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면 그런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이런 거를 알게 되면 또 한편으로는 이제 불안해지지 않고, 또 저기 앉아서 경치를 한번 뭐 감상을 해보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뭐 정확한 비유가 아닐 수는 있지만 요게 어떤 공황장애에 수반되는 어떤 인지적인 요소를 우리가 어떻게 의식적으로 컨트롤하느냐에 따라서 공황 증상이나 공황 장애를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공황 증상은 왜 생기느냐? 공황 증상에서 이제 첫 증상 요건데, 요게 이제 다시 한번 아까 슬라이드 보여드린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뜬금없는 이제 경보기가 오작동하고 이 해마가 문제가 되는데, 이 해마가 문제가 되는 거는 선천적으로 좀 해마가 예민하게 작동하고, 그러니까 해마가 잘 작동할 때는 한다는 거는 너무 예민하지 않게, 하지만 어떤 위험이 있을 때는 적절하게, 이게 이제 건강하게 작동하는 건데, 어떤 해마는 좀 둔할 수 있고 어떤 해마는 좀 예민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약간은 기질적인 측면이 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많은 연구 결과에 하면 저 해마라는 게 이제 어렸을 때 얼마나 정서적으로 안정되느냐, 또 정서적으로 허머이를 어려움을 겪었느냐에 따라서 해마의 반응성이 성인이 됐을 때 좀 달라지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저 해마가 작동하는 방식이 사람마다 다른데,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뜬금없이 경보기가 오작동됐을 때 공황 증상의 시작이 발현되겠다,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지행동 치료가 계속 말씀드렸고, 약물 치료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자극 감흥 노출이라는 거, 인터로셉티브 익스포저인데,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입니다. 이제 이산화탄소를 주입하면은 사실은 이제 그 공황 증상 비슷한 거를 유발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산화탄소를 통해서 유사한 공황 증상을 노출을 시키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노출이라는 게 별게 아닌 거다, 그냥 시시한 거다, 이런 거를 노출을 통해서 해석을 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공황 증상을 없앤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약물에 대해서는 이제 항우울제, 항불안제, 베타 차단제를 적절하게 조합 또는 선택해서 쓰면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어떤 분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을 드렸지만, 어,
겠지만 어떤 충분한 식사라든지 수면이라든지 다이어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황 장애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인 메시지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공황 장애의 지속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긴 공황 증상이라든지 그 불안이 극심하지 않다든지 좀 서서히 생긴다든지 뜬금이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면 이거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공황 장애는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공황 장애는 생각보다는 상대적으로 드문 질환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1 내지 4% 정도다. 이런 얘기고요. 또 뒤집어서 얘기하면 공황 장애 비슷한 증상은 공황 장애 유사한 증상이지 공황 장애 자체는 아니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래서 과일에 비유해서 얘기하자면 애플과 오렌지는 사실은 완전히 다른 과일인데 저게 어떤 진정한 의미에서 공황장애가 애플이라면 오렌지는 진정한 공황장애는 아니고 공황장애 유사한 증상이다. 요런 얘기가 되겠고 그런 측면에서 공황장애는 큰 틀에서는 불안장애지만 조금 다른 불안장애라는 다른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오늘도 다 돼서 조금 급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신청해 주시고 또 좋은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십시오.